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소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타부에 푸른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근원은 아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며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천연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용운 선생의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한편의 시,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노래방에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시를 공부할 때는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까지도 하는데 왜 노래방에 가서는 돈을 내고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럴까요? 시가 유행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와 유행가는 같은 겁니다. 뿌리가. 그것은 다 사람들의 감정을 또는 더 나아가서 사상을 이렇게 그 노랫말로서 음률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유행가는 이것을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을 노출하고 감정을 배설하는 겁니다. 감정과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유행가가 되는 겁니다. 그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감정과 타협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여기까지는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라는 대중가요와 같습니다. 바탕, 뿌리가 같다는 얘기죠. 인간의 감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유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그럼 시가 다른 점이 뭐냐? 같은 점은, 유행가와 같은 점은 인간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유행가는 그것을 토로함으로써 직설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감정과 쉽게 타협하는 것인데 비해서 시는 그것을 새기는 겁니다. 삭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입니다. 그건 질질 울고 짜고 하는 거 뭡니까? 사랑 깨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까닭에 철학적인 깨침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시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퇴폐적 정서가 아니라, 일회적 감정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힘을 찾아냄으로써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이별 속에서, 눈물 속에서, 오히려 슬픔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옮겨서 새로운 희망으로 정수박에 들이부음으로써 희망으로 바꾸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슬픔 속에서 용기를 발견하고 마침내 고통 속에서 힘을 발견하는, 이것을 우리는 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시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시인들은
그걸 위해서 밤새서 한 줄이 시를 쓰고 한 편의 시집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시를 쓰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유행가는 감정을 그냥 쉽게 배설하는 거고 토로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감정과 타협하는 것인데 비해서 시는 그런 걸 통해서 삶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며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시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까닭이다. 또 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신문이고 방송이고 저는 요새 잘 뉴스를 보질 않습니다. 왜냐? 거의가 다 죽이고, 그렇죠? 불 지르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거의가 다 이런 거 살인과 폭력과 공포와 투쟁이 그냥 가득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살기 편한 시대, 좋은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각 곳곳엔 그런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참 불의와 불법과 탈법이, 폭력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인간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우리 문명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어떤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인류사적 비전이 바로 시를 통한 인간 회복, 인간의 생명력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시를 공부해야 되는, 시가 필요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라는 것하고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명은 무엇이고 문화는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시는 또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지요. 우리 삶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그런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이 문명과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입니다. 문명이란 어떻게 보통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명이라는 것은 쉽게 살려는 노력이다. 즉 쉽게라는 말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살려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그 많은 물질적인 가치를 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텔레비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만 해도 전에는 흑백 텔레비전 가가지고 끄고 돌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칼라 텔레비전에다가 리모컨이 있어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또 그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지는 겁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씨 없는 수박 만드는 거, 이것이 어떤 육종학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요즘 생명공학 있지 않습니까? 이제 씨 없는 수박은 많이 만들어진다지요. 요새는 네모다란 수박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둥그러니까 자꾸 굴러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네모다란 수박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사람이 쉽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내는 이런 많은 노력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기계화하고 또 자동화하고 또 규격화해 줍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을 상품화하는 이런 경향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명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은 정말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 짓는 것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쌀도 찌고 거기다 다시 쌀도 씻고 그렇게 하면서 뜸을 들여가면서 밥을 짓느라고 2-3시간을 고생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씻어서 이제는 씻지 않는 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솥에다 넣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빨래도 개울가에 이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빨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아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세탁이 돼서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기계화되는 거고 사람도 자동화되고 사람도 규격화되고 사람도 상품화되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살 이 고안된 문명이 사람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게 돼서 주인은 문명이고 사람은 그거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종과 같은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문명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이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 각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편하게 살려는 노력보다는 인간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아닌가, 살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이것을 뒤집으면 그대로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기계화되는 것에 달리 인간화, 인격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동화되는 것에 비해서 수동화되는 것이고, 또 규격화되는 것에 비해서 특수화되는 거고, 또 개성화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가치가 아니라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문명과 문화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상보적인 것이 될 때 우리 삶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문명의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러면서도 문화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가치와 정신 가치를 함께 존중하면서 그 조화, 그 협동 속에서 우리 바람직한 인류의 삶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21세기는 이제 바야흐로 눈부신 이런 문명시대, 그야말로 초문명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을 상실해가는 그런 인간 상실의 시대, 인간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 가치를 많이들 상실하고 잃어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21세기고, 특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신가치, 인격가치로서 문화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하나의 문명적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그런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각종 인간들이 편하게 위해서 만들어낸 과학, 기술,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에까지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화적인 이런 생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당신은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학문명, 과학기술 시대의 문명적 삶 속에서 어떻게 인간 가치로서 정신 가치로서 문화적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단계는 대체로 제가 볼 때 문학적인 각도에서 바라볼 때 한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00년 역사를, 근대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들에게서는 당장 살아남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용운의 시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당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라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받을까?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런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일종의 저항시죠. 한용운 선생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땅이죠. 땅이 없어요. 추수가 없어요. 추수가 없으니까 밥이 없는 겁니다.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꾸러 갔더니 그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는 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겁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명권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생명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권리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생명권, 생존권이다. 바로 한용운의 그 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뭐의 상징입니까? 우리들에게 농토지요. 농토는 바로 뭡니까? 먹입니다. 먹이는 또 뭡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농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토, 국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주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뺏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권을 지키는 노력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땅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은 민족 혼의 표상인 겁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 혼의 상징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은 것만 해도 억울하고 참 못 견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소중한 국토, 영토, 우리 혼이 담긴 민족 혼의 상징인 독도까지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바로 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존권의 상징이고 주권의 상징이며 민족 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상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절규함으로써 생존권을 지키고 나가서 주권과 민족 혼을 지키려는 안간힘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당신을 보았습니다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이 인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권이 없다. 거지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라고 그럽니다. 그럼 능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항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인격권이란 무엇이냐?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유권과 평등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신이나 나나 장군이나 나나 평등한 겁니다. 평등하다는 것이 뭡니까? 자유롭다는 건 평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동전의 표리와 같은 겁니다.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모든 삶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인류사는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즉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이런 싸움의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연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권, 생존권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 흔한 말로 6.25 이때만 하더라도 동난기만 하더라도 50년대까지도 살아남는 것이 참 문제였던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 그래서 열차,
그 지붕에 올라서라도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차츰 나아지면서 7, 80년대 우리들 7, 80년대는 무슨 권 시대입니까? 7, 80년대는 바로 인격권을 위한 투쟁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김지하의 오적이 바로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거고 전태일 씨의 그런 분신 자살 사건이 또 자유와 평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7, 80년대는 고단한 이런 인격권을 위한 투쟁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평등, 이거는 기본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것을 문화권 시대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문화권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성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문화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권은 다른 말로 어떤 창조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즉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고 향수권.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하나는 향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문교부에서 얻은 것을 문화부를 독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향수권, 문화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향수권. 그러나 요즘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 또 이렇게 정년퇴임에서도 시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도 한번 이렇게 문화를 향수하는 거, 누리는 거, 서정주 씨, 박목월 씨, 김지하 씨, 고은 씨 이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직접 써보고 싶다. 그것을 창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문단도 시단에도 늦게 공부해서 늦깎이들이라고 부르죠. 40대, 50대, 때로는 60대, 70대에도 시를 공부해서 등단해서 시집을 내면서 활동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1세기는 무슨 권 시대다? 문화권 시대다. 문화를 향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도 창작함으로써 나도 문화예술을 주인이 될 수 있는 내 삶과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 이것이 바로 21세기 오늘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삶의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거. 창조는 하느님만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느님 다음 가는 창조자가 되겠다는 꿈.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인이 되는 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가 갖는 문화 속에서의 위치는 그럼 무엇이냐? 요 점이 또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이 문화 속에서 시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이 인격가치, 정신가치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시는 문화의 아주 중요한 단위인자, 구성인자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이걸 추구하고 창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때 여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학술이 있을 것이고 예술이 있을 거고 단적으로 말해서 종교가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학술, 예술, 종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창조적이냐라고 말할 때 어느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학술이라는 것은 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이 연구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창조적 사유를 좀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명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학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인 겁니다. 예술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에서부터 존재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다다다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말하자면 첫 동기 어디서 나왔다고 어디서 착상을 얻었다고 전해집니까? 하숙집 주인이 놓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쿵쿵쿵쿵 여기서 다다다단 하는 거를 뭐 그런 일화 내지는 그런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동기는 그거를 베토벤이 창조해낸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술이 더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더 좀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종교도 믿는 거기 때문에 종교도 말하자면 기존 신앙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타력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핵은 예술이다. 왜? 뭐로 인해서? 그 창조성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 때문에 핵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문화의 핵이 예술이고, 그렇죠? 문화의 핵이 예술이고, 그런 점에서 또 예술이 핵이 뭐냐라고 할 때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영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술이 또 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음악을 예를 들면 음악은 음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추상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죠. 감각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술도 그렇죠. 색깔을 통해서, 무용도 동작을 통해서, 몸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학은 뭐를 통해서 표현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언어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땅과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하게 하면은 생존권을 뺏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존권의 표상이고 이것은 또 주권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민족 혼의 표상인 겁니다. 일제시대의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또 말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건 결국은 생존권을 1차적으로 뺏는 거고 주권을 뺏는 거며 더 나아가서는 혼을 말살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말을 못 쓰게 하는 거고 글을 못 쓰게 하는 것. 즉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소리와 또 색깔과 다른 점, 즉 음악 미술과 다른 점은 언어 속에는 사상성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사상성과 예술성이 함께 있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은 소리로서 들려줄 뿐이고 미술은 색깔로서 선으로서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시는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학은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상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술의 핵은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문학이 그렇다면 코어, 핵은 또 뭐냐? 소설도 있고 또 수필도 있고 희곡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문학의 핵, 즉 문학의 혼은 저는 바로 그것을 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는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평론 이런 것 산문들은 이것은 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는 흔한 말로 말하면 대가성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는 아니냐? 시는 조금 다릅니다. 시는 이슬을 노래할 수도 있고 또 꽃을 노래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슬픔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저항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데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은 바로 시인이다. 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돈을 벌기 위하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이슬방울 하나에서 우주를 보는 사람, 풀잎 하나에서 영혼을 읽는 사람, 이런 것들을 시인이다. 그런 점에서 영혼이 가장 죄 없는 영혼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시가
시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가 문화의 혼이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시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결국 시심, 시혼이 뭐냐? 이 점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시혼, 시정신이 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창조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시인은 흔히 쓰는 기법으로 이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서서 세상 바라보면 거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일단 낯설게 하기라고 본다면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건 새롭게 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보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인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겁니다. 거기에서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버드나무 가지를 후려친다. 버드나무 가지에 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겨울바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버들가지를 봤더라고요. 버들가지가 겨울바람이 뺨때기를, 귀싸대기를 후려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버드나무가지가 흔들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을, 그거를 바람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버들가지 입장에서 본 겁니다. 뒤집어 본 거죠. 이 뒤집어 보기, 낯설게 하기, 보기를 통해서 새롭게 본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흔히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이 인류사에서 발상의 전환만큼 중요한 건 없지요. 기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가 발견을 하는 것도 탐험가가, 모든 게 다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좀 더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영기법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혁명가도 어떻게 보면 시인이 그런 시인의 마음, 예술가의 마음이 없이는 큰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고, 혁명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씨, 참 돈도 많이 버는 큰 사업가 아닙니까? 어떻게 북쪽으로 소를 1000마리를 끌고 갈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예술가적인 발상이지 사업가적인 발상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생각, 하나의 재벌의 꿈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시적인 창조 정신, 시적인 뒤집어 보기 정신, 낯설게 하기, 새롭게 보기, 창조적으로 보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업도 그만큼 일어설 수가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사도 발전할 수가 있었고, 또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우리 통일이, 남북관계, 물꼬를 트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시정신, 시심, 시혼이라는 거, 이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 동력이구나. 그런 점에서 문명과 문화의 혼이 바로 시심, 시정신, 시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결국 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시의 길은 바로 나를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산다는 게 뭐냐? 자아를 발견하는 길인 겁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오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윤동주의 자화상이지요. 윤동주가 이 시를 왜 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 자아발견이라는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저 자신이 제게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참 잘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자학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윤동주가 거울을 들여다본 겁니다. 우물을. 보니까 내가 있는데 그리워서 보는 거죠. 호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자꾸 들어오니까 단점,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가엾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주는가?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까 또 미워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가엾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 운명인데 내 모습인데 난데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돌아와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워함, 미워함, 다시 그리워함, 가엾어짐, 다시 그리워함, 이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미워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는 길이다. 나를 이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고 남은 자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이기는 거,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시를 쓰는 중요한 이유고 시를 공부하는, 읽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겁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촛불은요, 자기 몸을 태워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을 태워서 이웃에게, 사회에, 민족에, 역사에 그 등불을, 불빛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문학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우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운명, 사회의 길, 역사적 실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때론 투쟁도 될 수 있고 때론 저항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의 길,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 그것이 바로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그런 투쟁의 길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비유컨대 농기구는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겁니다. 식칼도 무나 이런 감자를 깎고 자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 고통시대, 나를 핍박하는 불의의 시대, 폭력의 시대는 그것을 들고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문학의 기능은 나를 공부하고 나를 탐구하는데, 나를 사는 데 목표가 1차적으로 있지만 또 그것이 사회적 기능, 역사적 기능으로서 바로 저항과 투쟁의 기능도 가질 수가 있다. 사회적인 효용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가 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 한 편 또 우리 한번 낭송해 볼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이 가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길은 다시 오진 못하는 서역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선 부질없은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하니 솟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서정주 선생의 귀촉도라는 시거든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흰옥깃 여며여며 가옵신 길은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어떻습니까?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이 밟으신 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 민족어를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족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생존권, 민족적 생존권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주권의 상징이고 민족 혼의, 민족 정서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말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또 잠자고 있는 고어를 살려 쓰고 또 지역말들, 방언이라고 그러는 이런 지역말들도 다시 잘 다듬어서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것, 즉 민족 혼을 더 살리고 민족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 이것도 바로 시인의 중요한 사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절망의 시대, 이런 문명 일변도의 기계 문명의 시대, 상업주의 홍수, 자본주의 폭력의 시대에 나를 제일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역사를 사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민족의 완성을 통해서 민족 혼을 지키고 민족 정서를 다듬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살려나감으로써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을, 우리 민족 혼을, 우리 그 마음을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우리가 시를 이야기하는 까닭도 바로 21세기에 이런 문명제일주의 시대, 상업주의 시대, 자본주의 만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혼을 지키고 인간 정신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그런 어떤 생명력과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우위를 살려나감으로써 좀 더 인간적인 시대, 너무나 인간적인 시대를 지향하는 데서 바로 시를 읽고 쓰고 사랑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21세기 문명과 문화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시를 얘기하는 까닭도 그것을 시를 통해서 우리 문명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우리가 시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고 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들 한 줄짜리에서 시작해서 그런 6줄, 7줄, 10줄까지 나가는 겁니다. 또 100줄, 1000줄, 만행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남의 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생활화하는 거, 그리고 한 줄 한 줄 좀 써보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에 가치를 또 부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가면은 어떠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